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0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네.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비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시아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 수석 무용수 자리에 오른 박세은 발레리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세은입니다. 네. 너무 흥분된 분위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둘이서 흥분을 하고 있는. 네, 실제로 봬도 이렇게 네. 나비 같아. 네. 그 오페라 소식 발레단 얘기부터 네.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에뚜알. 그쵸, 에뚜알. 네. 도대체 에뚜알이 뭐냐? 지난달에 지난달이었나요? 네, 제가 지난달 그때 6월 보도를 10일이었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에뚜알. 네, 에투알은 저희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발레단.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직이고요.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등급이라고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파리 오페라에 입단을 했을 때 감히 이 위치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자리였던 것 같긴 해요. 제가 프리미에 무용수가 되고 나서 이제 가능성을 조금 보고 이제 그때부터 막 꿈을 꾸기 시작했었는데 네, 이런 날이 오다니 참 너무 감사하고 네. 와. 에뚜알이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냥 그야말로 스타 네. 이렇게 와. 네, 등급의 이름이 그런데 사실 네. 발레단마다 등급이 굉장히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어로 돼 있으니까 사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럼 언제 그냥 정말 처음부터 맨 아래 등급부터 일단 시작을 하신 거죠? 네, 저희 맨 아래 등급에 있는 그 등급을 이제 준단원인데 네. 불어는 스타쥐에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스타쥐에서 1년 정도 이제 네. 준단원 과정을 마치고 그게 몇 년? 2011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딱 네. 10년 걸렸네요. 네. 그리고 2012년도 여름에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그 까드리라는 이제 가장 밑에 레벨 네. 등급으로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무를 주로 하는 네, 저희는 이제 군무 까드리, 무용수. 코리페, 수제까지는 이제 그 군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등급이고요. 네. 저희가 워낙 계급 사회이다 보니까 그 등급별대로 해야 되는 그 배역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까드리, 코리페, 수제까지는 군무를 하고 네. 수제부터는 이제 군무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24명 이런 큰 군무는 안 하고요. 네. 8명 군무, 6명 군무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그다음 수제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주역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네. 가끔 이제 기회가 오기도 하는 그런 위치예요. 네. 그리고 수제 프리미에 위에가? 덩스, 퍼미 덩스는 이제 솔리스트라고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주역 무용수에 가까운 위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우가 확실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이제 프리미에 덩스가 되고 나서 많이 느꼈고요. 네. 그 위에 에뚜알은 정말 이제 에뚜알만 네. 에뚜알 그러니까 주역 춤만 추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프리미에 네. 뭐라고 하셨나요? 프리미에 덩스즈. 네. 네. 프리미어 그래서 방수 그 아마 준비가 제1 무용수 아, 이렇게 번역을 네, 제일 보통 하는 것 무용수라고. 같아요. 네. 되신 지 네. 얼마 만에 되신 거예요? 저는 2017년 1월에 그 제1 무용수가 돼서 이번 2021년에 21년, 됐으니까 4년? 좀 네. 5년? 네. 네. 5년 만에 된 것 4년, 같아요. 네. 많이 기다리셨나요? 사실 제가 프리미엄 무용수가 되자마자 캐스팅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냥 되자마자 바로 굉장히 잘 나왔었고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조금 더 일찍 되진 않았을까 기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하는 연금 파업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공연을 많이 못 올리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터진 게 코로나. 네, 19.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를 조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약간 버린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하면 발레 밴드한테는 네.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사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한 적도 한 번인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레 밴드는 정말 너무너무 한 번쯤 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발레단인데 그 거기에. 이번에 이제 막 이 기사 나올 때 제목이 파리 오페라 발레단 352년 역사상 첫 아시아인 수성무용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사가 300. 352년이래요. 그래서 와. 그게 1669년? 네, 그래서 발레를 좋아한 프랑스의 그 태양왕 루이 몇 세인가요? 루이 14세요. 네, 루이 14세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발레단을 만들었대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1669년이면 언제냐 했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현종 10년? 현종이면 현종이면 그래서 제가 현종이면 딱 안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숙종이 장희빈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숙종의 전대 왕이에요. 네. 어머, 네, 정말 오래됐다. 그때 생겼던 와. 네, 발레단.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역사가 깊고 가장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원래는 기간 동안 발레가 이제, 맨 처음에 생긴 거는 이탈리아라면서요. 네. 근데 발레가 처음 이렇게 정말 공연 예술로 꽃피운 거는 이제 파리가 파리에서. 됐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라 그러죠? 발레의 본가다. 음. 네, 파리 오페라 발레단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맞는 거죠. 네,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네. 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사실은 갸르니에 극장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딱 들어가면 샤갈 그림이 이렇게 천장에 있고 맞아요. 정말 네,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네. 단점이 저희가 관객석 이제 그 위에 발코니 쪽은 네. 이제 칸막이가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4명씩 이렇게 칸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네. 지어진 극장인데 네. 그 칸막 때문에 그 사람들도 더 많이 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잘 안 보이는데 반이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네, 봐야 네,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바스티유 극장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쵸. 어디를 앉아도 이제 가깝고 먼 차이만 느끼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갸르니에는 그런 좀 불편함 때문에 이제 극장을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프랑스인들이 다 반대를 해서 네, 옛날 이거는 모습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봐도 네. 우리는 네. 옛 것을 모습을, 고집한다. 네, 네네. 되게 그래, 이것을 고집하고 어.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네. 네. 그 극장이 그게 뮤지컬 유명하다는- 오페라 유령의 배경이 됐던 네. 네. 그 놀러 가면 관광하면서 그죠? 이렇게 네. 저기에요 하는 네, 거기.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그냥 사진하고 네, 막 이런 네. 것만 봐가지고. 저도 지나만 갔어요. 네, 근데 오페라 유령에서는 그 뮤지컬에서는 네. 이 지하에 막 호수가 네. 있는 걸로 막 나오잖아요. 네. 진짜 있나요?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없겠죠. 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극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야 됐는데 전화로 막 알려주는데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네. 너무 커가지고 극장이. 그래서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발레단 10년 있었는데 이 길을 처음 와보다니 하는 그런 일화도 있었고 제가 연습을 좀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이제 밤에 이제 남편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네. 어디냐 극장이다. 그러면 남편이 귀신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와. 이런 농담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 같은 소설이 나오고 그걸 네. 바탕으로 또 네. 뮤지컬도 나오고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오랜 역사. 어.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네, 어쨌든 그 갸르니에 극장하고 그리고 바스티유 그 극장을 주로 쓰시는. 네, 맞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인이 한 번도 에뚜알이 된 적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와. 사실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제가 옛날에 저희 이 커튼콜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김용걸 씨가 저 그 국립 발레단에서 수성무용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하는 그 발레를 너무 하고 싶어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박세은 씨가 얘기한 그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00년 초반 정도, 2000년대 초반 정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김영걸 씨가 수재까지 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말 대단한 아시아인으로서 정말 드문 거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에뚜알 예. 김영걸 씨가 제가 그래서 대구서 김영걸 교수님이죠 지금 이제 한예종 무용원에 계신데 제가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너무 흥분하시는 거예요. 에뚜알은 정말 막 이러면서 왜냐면 너무나 잘 아니까 네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대단한 거라고. 예, 예. 와. 저는 김영걸 교수님이 제가 처음에 파리 오페라 입단을 했을 때 얘기를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 너무 하셨어요? 공감이 가요. 그 네.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파리 오페라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감사함과 행복, 정말 특별하다는 이 느낌은 여기 단원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특별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인지 정말 감사한 곳인지를 제가 이렇게 발레단에 입단을 해서 이제 여기서 춤을 추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되게 정말 낮은 등급이어도 대우를 받고 있구나, 아. 존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무용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되게 놀라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에뚜알이 됐다고 하면은 정말 에뚜알을 처음 만나본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네. 문화의 자부심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존재라서. 예. 그러면 그 지명된 영상도 보았었는데 아, 맞아요. 예, 예. 그 전에는 몰라요? 아니면 살짝 알고 있는 상태에 무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에뚜알 승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느낌상 뭔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네, 네. 저도 나름 제가 첫 공연을 하게 됐고 또 이런 큰 작품에서 주역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약간 바램? 약간 네, 그런 네. 건 있었는데 정말 네 서프라이즈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한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공연에서 이제 개막 공연에서 네. 주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개막 공연을 마치고 발표가 난 거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저희가 그 화면을 잠깐 받았는데 물론 그 불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느낌을 네. 보기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네. 느낌을 느껴보시면서 이게 앞에 공연 화면을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올렸더라고요. 저는 네. 이것도 정말 재밌는 일화가 네. 보통 이렇게 이게 사실 제네할 공연 그러니까 프리스콜 리허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첫 공연 3일 전에 했었었는데 네. 이 공연을 하고 나서 네. 그 유튜브를 올리시는 그런 관계자가 네. 이 영상을 써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았어요. 아. 근데 저는 왜 굳이 이 장면을 쓰지? 이해가 안 됐던 거. 더 좋은 장면도 많은데 왜 하필 뭔가 짧고 굉장히 뭔가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장면을 사용을 허락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영상을 나오네요. 미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박수 받으면서 너무 울컥하셨죠? 저 정말 울고 많이 계시는 울었어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안 울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공연 마치고 다른 관객들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정말 특별했겠어요, 진짜. 또 상대 배우가 또 네, 이렇게 상대 배우가 혼자 나가라고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저 때 어떠셨어요? 진짜? 그때 사실 너무 이렇게 조금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한테 자꾸 같이 나가자고 아.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꾸 끌고 가고 싶어 했는데 정말 강하게 저를 혼자 밀었어요. 아.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파트너가 가끔은 이기적인 무용수가 되기도 해야 된다면서 네, 네. 저를 이렇게 혼자 밀더라고요. 네. 그 파트너는 그럼 자주 같이 네. 춤을 추는 무용수인가요? 그 친구랑 한 세네 개 정도 작품을 같이 네, 호흡을 이름이, 맞췄었어요. 네. 홀마크예요. 아, 이번에 네. 사실 저 노미네이션 되기 전에 이제 12월 달에 라바야데르라는 작품으로 네.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노미네이션이 됐었어요. 네, 그때 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아. 그래서 관객 없이 그때 이제 관객이 먼저 없었지만, 에뚜알이 네, 먼저 에뚜알이 있던, 되었었어요. 네, 음. 네. 사실 저희가 에뚜알이 되려면 에뚜알과 춤을 춰야 돼요. 아. 에뚜알과 춤을 추어야지 에뚜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약간 요번에 네. 개막 공연할 때 에뚜알과 춤을 추고 네. 뭔가 분위기가 공연이고, 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에뚜알,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도 프리미어였고 저도 프리미어였고 같이 프리미어로 공연을 많이 올렸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로미오 줄리엣을 준비를 할 때는 그 친구가 이미 에뚜알이 되어 있었었고 네. 4개월, 5개월 전이었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첫 공연을 하게 됐고 뭐 이런 징조들 네, 정황상. 네, 정말 뭔가 김치국 마시기 딱 유력하다. 좋은 네. 근데 진짜 지명 장면 보니까 이게 에뚜알이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뚜알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네.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정년이 42살로 정해져 있어서 네. 이렇게 무용수가 은퇴를 해야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엘레오노라 아바기아나토가 이탈리아 출신 무용수인데요. 그 친구가 은퇴를 하면서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적으로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술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런 거에 또 적합한 무용수여야 네. 되고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프리미에가 지금 6명 정도가 있는데 네.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무용수, 네, 그러니까 네, 후보가 제일 될 무용수. 만한 네, 무용수가 정말 네. 이렇게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수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어쨌든 그 승급 시험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 잘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들보다 뭐 더 뛰어나고 잘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타이밍도 잘 맞았고 감독이 제 춤도 많이 좋아해주고 또 그런 타이밍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 예술 감독님이 혼자 오렐리 결정하세요? 디퐁 아니요 감독님. 그런 그 모든 그 티칭 해주시는 분들, 네, 리허설 네. 해주시는 분들 그런 감독 이사회에서 같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네. 감독 이사회라는 정하더라고요. 것도 있고. 감독 그 이사회, 발레단 내 발레단의- 이사회를 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 그리고 이제 그 교수들 그리고 이제 그 리허설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승급 시험을 그 전까지는 다 승급 시험을 보고 거기서 통과하면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승급 시험이 아닌 없어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연한을 채웠다고 네. 무조건 승급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사실 프리미어가 되고 나서 매일매일이 승진 시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딱 11월 달에 승진 시험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빡세게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그 한 달 정도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가 되면은 그 하는 작품마다 다 약간 증명을 해야 되고 뭔가 입증을 시켜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기도 하죠. 정말 감사하고 이런 혜택 받는 것도 좋으면서도 굉장히 부담도 되고 꼭 증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네.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뭔가 계속 테스트를 받는 듯한 그런 네. 느낌. 네.
이번에 그 공연하신 화면 그 영상도 좀 받았는데 네. 이거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고맙게도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메시 감사합니다. 복구. 네, 저희가 뭐 그 화면에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막으로도 표시를 할 테지만 네네.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웃겨. 메시 복구. 아는 게 저도- 그거밖에 없어서. 네,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에뚜알 아는구나.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이 멸치볶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누레예프가 안무한 버전인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실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그 원작이지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쵸.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제 이게 사실 로미오가 그 로잘린이라는 네. 그 여자한테 다른 사랑에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네, 처음 다른 여자를 쫓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여자가 이제 그 수녀가 될 사람이어서 사랑을 네.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여자를 아직 잊지도 못해서 그 여자가 로잘린이란 여자가 줄리엣의 파티, 그러니까 캐플리카의 그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로미오가 단순히 그 로잘린을 보기 위해서 이 파티에 왔는데 줄리엣과 눈이 네, 맞은 네. 거예요. 어이구, 지금 눈이 맞았네요. 네, 눈이 맞았고 네. 방금 저 뽀뽀하는 장면은 네. 사실은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막 춤을 추다가 그러니까 의도했던 게 아니라 네, 의도를 한 게 네. 아니고 이렇게 어쩌다가 입술을 딱 박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더 점점 커지는 거죠. 주체할 수 없이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방금 이 장면에서는 네. 드디어 줄리엣이 약간 옷을 훔쳐서 입고 온 그러니까 네. 그 신분이 몬테규라는 거를 원수 알게 집안 됐어요. 길이에. 네. 왜냐면 이 작품에서 그 누레예프는 캐플리카와 몬테규가의 그런 구별을 의상 색깔로 네. 나타냈는데요. 줄리엣 캐플리카는 저렇게 빨간 옷, 네. 그리고 몬테규가는 푸른 옷을 음. 이제 입혔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로미오가 아내는 이제 네. 푸른색 옷을 네. 입고 이렇게 네. 입은 네. 거라서 네. 변장을 하고 변장을 온 거죠. 하고 네. 이제 네. 줄리엣 그 파티에 온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사실 다 아는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볼 때마다 네. 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무슨- 발레는 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그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장면은 이 두 사람이 몰래 결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인데요. 네. 사실 여기 신부가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쪽 손에는 꽃을 들고 한쪽 손에는 해골을 들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요. 그거는 누레예프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죽음이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언제나 죽음이 함께하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누레예프가 그런 장면들을 넣었어요. 진짜 비극이잖아요. 네. 네. 사실 너무나 다 아는 얘긴데도 볼 때마다 맞아요. 가슴이 막 이런 느낌이. 네. 그리고 아. 이 결혼식 장면에서 입는 저 옷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머리 장식도 예쁘고 네. 네. 옷도 참 예쁘고 그러네요. 저희 파리 오페라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좋은 점은 의상들이 다 너무 멋있고 네. 저희는 군무할 때도 되게 화려해요. 의상들이. 그래서 되게 진짜 좀 그럼 그것들은 뭐 이렇게 정해진 디자이너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의뢰를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샤넬에서 협찬을 받기 때문에 이제 샤넬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네. 오프닝 갈라 때 공연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네. 크리스찬 라콰 아시죠? 라콰, 네. 네. 그분이랑도 저희가 콜라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디자인한 옷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누레예프가 이거를 그 안무를 한 게 굉장히 오래 전이던데요? 1900 몇 년이더라? 1970 몇 년?
77년 처음에 한 게 77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라는 아.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한 50년 된 70년. 그렇게 치면 그러네요. 음. 근데 중간에 뭔가 개정 안무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분의 안무는 뭐가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레예프는 사실 빼놓을 수, 그럼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누레예프 얘기를 하다, 이걸 멈춰야 되는데. 누레예프가 사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네.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어떤 얘기부터 해야 할까요? 노래 그게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그 스타일과 네. 한국에서는 이제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스타일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가 다른 건가?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누리에프는 네.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네.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는 그런 무용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들을 보면은 굉장히 숨 쉴 틈을 안 줘요. 정말 이 작품은 특히 로미오 줄리엣은 누레프가 만든 작품 중에 돈키호테 다음으로 가장 힘든 작품으로 이제 꼽히는데요. 네. 굉장히 숨 쉴 틈이 없고 동작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연습을 할 때는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네.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몸에서 이제 뭔가 그 체력이 생기고 이 근육들이 이 안무를 다 감당을 해내는 그런 희열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많은 무용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와서 저희 발레단 누레프 작품을 하고 나면 네. 어떻게 너희는 이걸 하냐. 난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최고로 힘들었다. 내가 해본 작품 중에 가장 힘든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 작품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여자 솔로 작품이었거든요. 네. 1막에 등장을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솔로 작품을 하면 한 2, 3분이라도 네. 숨을 가다듬고 이렇게 숨을 고르고 이 춤을 출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안무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발에서 저희 약혼남인 그 파리스랑 듀엣을 또 하다가 갑자기 또 솔로를 바로 이어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솔로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네. 이미 솔로를 하기도 전에 발에 쥐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 솔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선생님한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누레프는 이렇게 안무를 지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누레프 파트너였거든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았을 때였대요. 네. 그런데 어떤 무용수가 오지 않아서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대요, 누레프가. 네. 그래서 줄리엣 다 나와. 지금 줄리엣 안무를 할 거야. 딱 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점프만 계속 넣었다고. 어머. 그런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진 원흉이 따로 있었네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네. 누레예프가 어떤 의도로 이 동작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 작품을 끌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네. 저는 정말 재밌게 이 작품을 배우고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역사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진짜 누레예프는 이미 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죠. 그때 같이 춤췄던 분이 네. 아직도 이 발레단에서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갈 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그런 네. 그렇구나. 네. 저 시간이 혹시나 해서 티볼트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건 그냥 저기 넣는 걸로 하고요. 네, 티볼트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 그래요? 그래요? 너무 다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맞아요. 하시죠. 네, 티볼트 사실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줄리엣이 이 장면 전까지는 웃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근데 티볼트의 예쁘게, 죽음 예쁘게. 여기서부터 이제 연기가 비극적인 연기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이게 2막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이 춤을 추고 나서 이제 2막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춤을 네, 추다가 네. 갑자기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네요. 이 춤을 춰야 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 감정이 이렇게 안고 있다가 뿜어내야 돼요. 저렇게. 그러네요. 저렇게 완전 그 던져야 되죠, 몸을. 굉장히 짧은데도 굉장히 강렬하고 제가 로미오 줄리엣을 하면서 저 장면과 나중에 이렇게 억지로 옷을 입혀주는 그 두 장면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왜 너 왜 그랬냐 네, 이러면서. 네. 저게 이렇게 동작만으로 표현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네요. 그게 느껴지는 네. 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드라마적인 발레 작품을 할 때 저는 얼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얼굴에서 굉장히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연습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절대 얼굴 찌푸리지 말아라. 몸에서 먼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강렬하게 전달이 된다. 그 고통과 아픔이 더 강하게 전달되려면 네.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되게 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다른 그런 이제 연습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네. 그 다음을 다음은요? 볼까요? 그러면 이게 네. 이건 지금 이제 로미오하고 이제 2인무잖아요. 네. 이 장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네. 이제 사랑을 나누는 네. 그런 침실 장면, 침실 인무. 파드도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줄리엣은 이제 약혼할 남자가 따로 있고 자기가 네.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원수 집안의 남자고 네. 그리고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로미오와 있는 시간이 좋으면서도 자꾸 앞날을 그렇죠. 생각해서 걱정이 네. 되고 괴로워하는 그런 춤이에요. 네. 이 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던 춤이에요. 연습을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네. 사실 뭐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발레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이 이게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 다음에는 이 동작으로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네. 굳이 누레프는 이 동작 때문에 다른 동작을 넣어서 그 동작에서 동작을 연결하는 그 과정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잘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 호흡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와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호흡을 찾는 것이. 네. 왜 그렇게 꼬아놨을까요? 누레프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기에는 정말 이게 멋지고 보이고. 깊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떠나서 굉장히 슬퍼하는. 네, 슬퍼하는. 뭐 발레 한 편을 막 이렇게 압축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설명까지 그다음에 들으니까 더 재밌어요. 이제 이 장면은 유모가 이제 새벽에 네. 그 엄마야 레이디 캐플릿의 그런 요구 뭐라고 해야 되지? 레이디 캐플릿이 유모를 시켜서 저 옷을 입히라고 계속 시켜요. 네, 네. 저 옷은 이제 예복이거든요. 네, 결혼을 줄리엣이 이제 약혼자 억지로 해야 때 되는. 억지로 해야 네. 되는 예복인데 입기 싫어서 지금 저렇게 성질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누레프의 줄리엣의 가장 큰 특징은 줄리엣이 성깔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발레리나들 생각하면 특히 줄리엣 생각하면 되게 아름답고 하늘하늘하고 요정 같을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아니, 레이디 약하고 이럴 것 캐필도 같은데 성깔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막 딸을 그냥 네. 네.
근데 줄리엣은 그 자기의 그런 사랑과 그런 확신에 너무 차 있고 네. 그 줄리엣의 그런 심경을 그리는 그 과정을 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줄리엣이 자신의 운명, 로미오의 운명을 줄리엣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강한 여성이에요. 네. 정말 여기도 정말 재밌는 일화가 네. 저렇게 옷을 입잖아요. 네, 억지로. 싫다고 해서 네. 막 유모한테 옷을 던지면서 성질을 부리는데 네. 이제 아빠가 지금 이렇게 아빠도 팔을 꺾어버려요. 이렇게. 어떡해. 그래서 아빠하고 둘이 막 이장에서 짜증을 내는데 네. 저 아빠가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무대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얘도 진짜 몰입을 했구나. 그게 끝나고 너무 친한 동료여서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불어로는 퓨땅이라고 하거나 퓨땅 이러는 그게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약간 좀 심한 욕이에요. 가장 심한 욕인데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퓨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 내가 그랬어? 몰랐어.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너무 몰입했어.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저런 나쁜 네. 말 이런. 그러니까요. 말 안 들을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저렇게 억지로 옷을 입혀서 네. 시작하는 저 솔로 작품 이제 줄리엣이 여기서 동물을 추게 되는데요. 네.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그 선생님, 누레프 파트너였던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줄리엣이 저 솔로 때문에 이 작품을 추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굉장히 그 슬프고 분노하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저 옷 때문에 괴로운 것들을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때 네. 음악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동작들이 저렇게 바닥에 누워서 네네. 에라 모르겠다 약간 네. 지금 딱 이런 심정이잖아요. 대자로 뻗어서 네. 네. 이런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발레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백조요수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네. 인간적이죠. 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내가 네. 여기서 있고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네. 왜 내가 저 로미오 원수 집안이지만 내가 왜 로미오를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네. 저거는 자살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시도를 하지만 네. 저렇게 두 번 찌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무서운 거죠. 14살이잖아요, 줄리엣이. 아 맞아요. 원작에서 14살이죠. 그런데 어리네. 저기서 네 어리죠. 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이제 로미오의 음악이 들립니다. 이게 로미오 음악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사랑의 희열 같은 거를 표현할 때 나왔던 선율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프로코피예프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음악 프로코피예프. 네. 프로코피예프랑 그 로미오 줄리엣 그 누레프 안무랑은 정말 제가 그 본 어떤 그 발레보다 그 조합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 장면도 이렇게 천장을 보고 돌아야 되는데 네. 제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천장을 보고 돌라고 하니까 천장을 보고 어떻게 도는 거예요? 천장을 보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을 계속 연습을 하니까 제 선생님이 네. 그냥 몸이 떨어져 나가도 되고 넘어져도 되니까 그냥 몸을 너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게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발레는 약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컨트롤하지 않고 오히려 다 푸는 거죠. 이제 저 장면에서 줄리엣이 마침내 그 단검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보고 네. 신부를 찾아가서 해결 방법을 얻어야겠다고 해서 달려갑니다. 저게 그런 거구나. 단검을 이렇게 쳐다보고서 네, 그게 갑자기 십자가를 갑자기 연상을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연상시키면서 신부한테 해결책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가 네.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네. 이제 묘안을 짜내서 그렇죠. 네, 그럼 약을 먹으면 마치 죽은 것처럼 잠을 들게 하는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요게 맞나? 지금 다음에 보는 장면은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보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아쉽지만 그걸로 이제 들어주시고 나중에 화면이 올라오면 네. 아주 속 시원하게 보시면 될 것 다시 같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너무 괴로워하는 장면이 네. 보이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고, 네. 지금, 이제 신부가 로미오에게 편지를 써서 네, 이제 줄리엣이 죽지 않고 잠이 들었다는 것을 네. 알려야 하는데 이제 그 전달 과정이 오류가 나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드라마죠. 항상. 맞아요. 네. 그 약 먹는 장면에서도 처음에 그 뭐지 사촌 네. 이렇게 남자들 네. 둘이 네. 있는 네. 거는 메르큐시오는 이제 그 로미오의 친한 친구고 네. 티발트는 줄리엣의 사촌 오빠예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로미오와 이막에서 이제 그러니까 티발트가 메르큐시오를 죽이고 그쵸. 그 다음에 로미오가 티발트를 죽이고. 죽였거든요. 네. 그 죽은 두 사람이 이렇게 귀신처럼 나타나서 유령이구나. 네, 유령으로 아, 나타나서 네. 이제 줄리엣이 고민하는 장면을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택하지 않고 저렇게 약을 먹어서 이제 로미오와 나중에 떠날 것을 이렇게 네. 상상하면서 근데 약간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로미오는 꼬였죠. 진짜 그냥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네. 달려오는 거죠. 네, 그렇죠. 아휴, 네, 이거 이 로미오 줄리엣 얘기는 사실 엄청 다 아니까 다 알지만 네. 그래도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또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저 장면은 사실 공연을 보러 왔던 실제로 보셨던 많은 분들이 저 네. 기억을 가장 기억에 남아하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왜냐면 줄리엣은 죽은 것처럼 네. 춤을 추니까. 네. 근데 사실 저게 제가 완전히 몸을 풀면은 파트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서. 네. 맞아요. 저렇게 보이게 하는 거가 되게 그렇죠.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미오는 지금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계속 팔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저 장면은 조금 로미오가 어려울 거예요. 네. 아.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저 보실 저 장면 있잖아요. 네. 저기서 이제 로미오가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네. 보시면 저렇게 네. 네. 한 번은 이제 공연 때 제가 음악원 가는데 로미오가 팔을 못 잡고 있길래 혼자서 이렇게 팔을 들었었어요. 네.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때 몰입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떤 이때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요.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네. 1막 끝나고 2막 끝나고 3막 저 솔로까지 3막은 줄리엣이 거의 나가질 않아요. 계속 무대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정말 그 죽으라고 하는 죽음을 표현하는 장면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괴로운 장면도 이게 저절로 나와요. 아. 몸이 너무 힘들고 정말 지쳐 있어서 네. 로미오 누레프의 그런 작품을 쭉 봤을 때 네. 되게 뭔가 이 힘든 것도 앞에 부분에 힘들었던 것들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쌓아오면서. 네, 쌓아오면서 네. 이렇게 네. 빵 터트릴 수 있게 네.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냥 우리는 하이라이트로 몇 장면만 봤지만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니까 뒤에 뭔가 막 느낌이 네. 막 약간 소름이 돋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하이라이트로 그냥 영상으로 봤는데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도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올린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1년 반 만에 올렸어요. 어. 저희가 2000
기억이 안 나네. 네. 몇 월인지. 네. 저희가 이제 파업부터 시작을 파업하고, 해서 예, 예. 코로나까지 네.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공연을 못 올렸고 영상으로 올리긴 했지만 네. 영상 공연을 했지만 사실 다르잖아요. 그죠. 발레는 확실히 이렇게 TV 안에서 보는 것보단 실제로 이런 걸 호흡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모든 무용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네, 그 시기는 정말 네. 근데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정말 뭐 어쨌든 뛰어앉기를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대면 공연을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첫 공연이었고 네. 그 공연 그렇죠. 마치고 네. 에뚜알이 되셨고 그러니까 네.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첫 공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노미네이션 그런 유머 이런 게 돌기도 했지만 저한테 정말 행복하게 했던 거는 드디어 관객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구나.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네. 첫날 네. 공연을 하는데. 에뚜알 되고 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많이 달라지겠지만 또 네.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들 얘기해 주세요. 별이 되면 뭐가 뭐가 뭐 우선 저희가 이제 데필레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그 데필레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무슨 저희가 뜻이에요? 뜻이 있어요? 행진, 아, 행진. 퍼레이드예요. 아, 네, 그래서 퍼레이드. 사실 네. 프랑스에서 그런 그 뭐라고 하지? 여러 그걸 뭐라 그러지? 여기 프랑스에서 되게 많이 와서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 패션 위크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네. 다 데필레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모델들이 네. 옷 입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 있죠? 네, 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데필레를 저희는 애기 8살부터 42살까지 스쿨에서부터 발레 가장 학교 나이 학생들부터 많은, 네, 저희 네. 무용수들 155명 정도 네. 해서 총 한 200명 정도가 극장 뒤에 있는 백스테이지를 열어서 네. 극장 뒤에 있는 백스테이지를 열면 스튜디오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앞으로 행진을 해요. 그 200명이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제 가장 낮은 등급부터 이렇게 걸어 나와서 나중에 애떨들이 이제 왕관을 쓰고 왕관 걷게 돼요. 네. 그 왕관 만드셨어요? 제가 사실 프리미에 때도 왕관을 쓰고 걷긴 했는데요. 왕관이 프리미에 정말, 때부터는 네, 왕관을 쓸 수 있어요. 네. 프리미에 때는 작은 왕관을 쓰고 이제 2명이서 걷는데요. 네. 에뚜알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을 직접 해줘서 저한테 맞는 그런 왕관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한 명씩 걷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번에 걷게 됐어요. 에뚜알이 전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자 10명, 네. 남자 6명. 그렇구나. 합해서 16명이에요. 네, 어떤 디자인으로 하실지 궁금하다. 글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렇게 다른 에뚜알들은 어떤 왕관을 썼나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주시는 분이 제 머리나 그런 얼굴 그런 그거를 감안해서 네.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저에게 어울리는 것들 좀 추천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게 그러면 뭐 그 퍼레이드를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공연을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네, 보통 이제 개막 공연 때는 이제 감독이 올리고 싶어 하는 작품들을 가져와서 올리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에튜드라는 작품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에뚜알이 되는 그 다음날 네. 그 에튜드를 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나는 이제 새로운 에뚜알이 너가 새로운 에뚜알이 되었고 너를 소개하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 네. 그렇게 네. 해서 그 작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원샷이잖아요. 한 네. 방에 해야 되는 거라서 네. 테크닉이 많은 작품이라 조금 부담이 돼서 조금 이렇게 머뭇거렸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네. 그러면 그 퍼레이드를 하고 바로 이제 이어서 공연을 진행을 하는 게 네. 이제 하룻밤에 어떤 그 특별한 네. 그 이벤트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퍼레이드는 그냥 저희 같은 사람도 가서 티켓 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구하기가. 객석도 줄어들었고. 네. 네. 그 이유보다도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발레단을 가장 크게 후원하는 두 회사가 롤렉스 회사와 샤넬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에서 자리를 많이 사요. 근데 약간 후원인의 밤 같은 그런 그런 건가 건가요? 보다. 그래서 한 네. 자리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얼마나요? 제가 들었는데 네. 뭐 500만 원에서 네, 뭐 큰 테이블은 뭐 몇 천만 원? 뭐 이런 얘기도. 네. 못 가는 거구나. 아니면 제일 꼭대기층을 한 몇십만 원 주고 근데 그것 되게 네. 경쟁이 치열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뭔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전통 이런 네. 건가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발레 스쿨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하셨는데 원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대부분 다 그 스쿨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스쿨이 만들어진 의도는 아무래도 발레단에 입단하기 그죠. 위해서 이제 네.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건데, 꼭 100% 스쿨에서 다 올라오지는 않고요. 그쵸. 요즘에는 또 워낙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그러니까 해마다 매번 달라져요. 네. 어떨 때는 뭐 7명, 10명까지도 네. 올라갈 때가 있다면 이번 연도에는 여자 1명, 남자 3명 이렇게 그래요? 올라갔고요. 굉장히 그쪽 세계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구나. 네. 네. 어쨌든 제가 들은 거는 그래서 아까 첫 아시아인 수석 무용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 당연히 제일 많고 네. 이 유럽 출신이 이제 주류고 정말 아시아 출신의 무용수는 많지 않은 발레단. 물론 다른 어차피 프랑스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아시아인이 엄청 많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발레단에 비해서도 요즘 해외 발레단에 가면 굉장히 다국적이 많은데 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랑스 약간 이게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그게 강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제가 무용수였을 때 네.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제 에투알이 이미 에투알이 됐었었고 네, 그 전에도 이제 스페인 출신이나 또 흑인 무용수도 네. 에투알이 된 이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꼭 닥쳐 있다고 생각하진 네,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단원이었을 때 이제 그 베트남 출신의 그런 무용수도 이제 에투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적은 이제 프랑스 국적이었다는 국적은 거죠. 프랑스 네, 국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아인 최초로 네, 이제 네. 그런 타이틀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루드밀라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출신이기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스쿨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에투알이 된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사례가 없는 그런 케이스죠. 드문 네. 케이스죠. 네.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중간에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뭐 슬럼프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네. 적은 없으셨어요? 많죠.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성격 자체가 워낙 약간 단순하고 조금 이렇게 되게 빨리 까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때만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재밌게 춤추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연습하다가 그 네. 동료 무용수의 그 네. 신발에 맞아서 네. 그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그런 대참사가 있었다고 네. 그 얘기 들었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생각해보면 참 정말 되게 끔찍한 사고였죠. 네. 사실 한국인이라면 특히나 더욱더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사실 이렇게 아침밥을 안 먹고 가도 되지만 아침에 비비는 꼭 발라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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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굴이 6cm가 이렇게 쫙 찢어지고 이게 열렸었을 때 어떡해. 그냥 나는 그냥 끝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사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한 4, 5년 됐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한국은 이제 또 성형외과도 잘 발달돼 있고 피부과도 좋고 이러니까 이런 걸 치료도 잘 하고 뭐 네. 시술도 있고 하는데 저는 네. 그때도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꼬매주시고 이런 따로 그런 레이저 치료 이런 걸 안 받았었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네. 다시 무대로 돌아갔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처보다도 저한테는 그 춤을 춰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상처를 예쁘게 아물어야 된다는 네. 그런 마음보다도 네. 그래서 다쳤는데 그냥 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공연을 네. 하신 거죠. 네. 2주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2주 동안은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부딪혀서 이게 멍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노란색을 쫙 내려오고 네. 얼굴을 여기가 다 덮었어요. 다 부어서 코가 아이고야. 없어졌었어요. 어머. 이렇게 부었었어요. 굉장히 그 큰 충격이 부상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그냥 찢어진 것보다도 이 네. 부딪히는 그 충격이 너무 세서 무용수들이 아마 축구 선수들만큼 발 힘이 셀 거예요. 네.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찰 때 그 힘, 공을 찰 때 그 힘이 있잖아요. 네. 그 파워로 맞은 거거든요. 그 굽으로. 그때 했던 작품이 그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의 네. 사중주라는 약 맞습니다. 현대 네. 작품이던데 네. 제가 조금 봤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팟캐스트에서는 이걸 좀 하기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네. 있을 텐데, 네, 그거 보니까 네. 이렇게 발로 이렇게 쿵쿵하는 장면들이 네. 있어서 네. 구두를 신고 네. 투박한 구두를 구두를 신고 네. 있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맞았다는 네. 얘긴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래도 춤 다 끝까지 무사히 다 공연 마치시고 네. 끝까지 다 그렇구나. 했습니다. 네. 그때 동료가 저를 이렇게 상처 내게 한 동료가 네. 너무 많이 울었고 미안해서 이제 그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평생이라고 해봤자 평생은 아니겠지만 3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런 장미를 선물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어떤 의미일까? 딱 머릿속에 있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그렇게 상처가 있어도 네.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아름다움 너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장미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되게 미안.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집에 왔었어요. 확인하러 이렇게. 네.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에뚜알 사진 프로필을 찍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에뚜알 사진 작가가 네. 사진을 찍었는데 포토샵을 하나도 안 해주고 저한테 검사를 이 사진 써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상처가 굉장히 잘 아물어서 웬만한 사진은 안 보여요. 네, 사실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은 좀 그 조명 자체가 되게 어둡고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도드라지게. 네.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좀 지워주면 안 돼? 이렇게 포토샵 좀 해줘 이랬더니 왜 나 이 상처 너무 멋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프랑스에서는 이 상처를 그렇게 뭔가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모습을 네. 이렇게 봐주니까 그래서 그대로 나갔어요? 아니요, 해줬죠. 정말 원하냐고 2번 물었어요. 정말 네. 포토샵 원해? 난 이거 네. 정말 멋있는데 그래도 원해? 네. 그래도 원한다고 해서 뭐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한 네. 그 사진 작가의 마음도 제가 네. 이해는 가요. 네. 네, 어쨌든 그런 10년 동안 정말 뭐 엄청난 일들이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정말 그걸 다 겪고 이제 에뚜알에 오르셔서 네. 이제 파리에서도 이제 그 첫 아까 에튜드라는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한국에서는 계획이 없으세요? 한국에서도 참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 네. 제가 그 프랑스 춤과 러시아 춤의 그런 차이를 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작품, 2작품을 가끔씩 한국에 와서 공연을 네, 하기에는 너무 전에 좀 하긴 한계가 하셨지만 있어서 네. 내년에 정말 그 프랑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약간 그
파리 오페라의 그런 춤 이런 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계획 네, 중이시고. 네. 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우리는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주로 한국에서는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면 네. 약간 뭐가 다른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일단 중요시하는 테크닉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둘 다 너무 우와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우와를 느끼는 것이 달라요. 네. 그럼 봐야지. 아니, 근데 봐야지. 저도 네. 조금 다른 거, 저도 이제 그 작품을 보다 보면, 이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그 바가노바 테크닉이라고 네. 많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의 어떤 발레 교육 시스템,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주된 교육 네. 시스템이라서, 거기서 네. 이렇게 배우다가, 네. 그 유럽 스타일의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나 이런 거를 처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춤은 우선 힘을 많이 빼야 되고요. 네. 가장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게 춤에도 나타나야 돼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할 것도 같고. 네. 아니, 근데 보시면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좀 봤기 때문에 약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온 적 1993년인가요? 그때 네. 지젤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것도 오랫동안 한참 안 왔네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특히나 한국인 수성무용수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네. 얼마나 사실 전체 공연이 성사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안 되더라도 네. 박세은 씨의 어떤 갈라 공연 이런 맞아요. 것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 계획이 잘 진행이 돼서 네. 네.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네. 소감. 지금 또 발레리나를 꿈꾸는 그쵸. 네. 우리 꿈나무들에게 요즘 애들은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하고 그냥 뭐 춤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얘기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렇게 힘들잖아요. 사실 한 길을 판다는 것이 어려운 일도 많이 부딪힐 거고 부상이라는 것도 사실 무용수랑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부상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고 힘내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국내 출신으로 또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네. 여쭤봤어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네요. 더 얘기하고 그렇지만 싶은데. 또 네. 보내드려야 하는 사정상 네. 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아시아인 최초로 350몇 년 352년? 네. 역사상 네, 아시아인 조선 최초로 현종때 생겼던 발레단. 네. 이제 수성무용수 자리에 오른 박세은 발레리나와 함께 즐겁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